안녕하세요, 핑스살롱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나온 지는 좀 된 책인데 행복의 기원이라는 행복 관련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나올 때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던 책이에요. 저자는 서은국 교수라고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원래 행복의 과학이라는 좀 강의가 이 책의 토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이 경고를 했는데도 엄청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확실히 이 책도 읽는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진 않아요. 이 서은국 교수님을 한번 이미지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은 반평생을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더 행복해지진 않았다고 해요. 실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요. 행복은 파랑새처럼 잡으려고 하면 더 멀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책은 인간은 아직 100% 동물이라는 좀 충격적으로 좀 펴 때리죠. 팩폭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농사를 짓고 본격적으로 문명 생활을 한 게 이게 길게 잡으면 한 6,000년, 세대로 치면 250세대 되는데요. 우리 인간이 진화의 과정에서 이 침팬지랑 갈라진 게 한 600만 년 전이라고 하니까요.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감이 너무 커서 잘 안 오니까 우리 인류의 이 역사를 1년이라고 하면요. 이 중에서 문명 생활을 한 거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 중에서 고작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되는 거죠. 나머지 364일, 22시간 동안은 이 피비린내나는 싸움이랑 사냥을 했고요. 그리고 짝짓기에만 전념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문명이 발전한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원시적인 뇌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동물이라는 거를 아직 원시적이라는 걸 좀 먼저 받아들여야지 이 책이랑 이 행복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생명체의 존재 자체는 바로 생존이랑 짝짓기예요. 그러니까 더 잘 살아남을 수 있고 더 이 내 자손을 잘 퍼뜨릴 수 있기 위해 진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그렇게 진화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공작새 꼬리가 나와요. 공작새 꼬리가 사실 이제 엄청 화려하죠. 근데 이게 생존에는 핸디캡이에요. 왜냐하면 포식자 눈에는 더 잘 띄잖아요. 그리고 도망갈 때도 너무 커서 좀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오늘 처음 얘기했던 이 찰스 다윈도 이 공작새 꼬리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팠다고 해요. 이게 지라노르랑 좀 안 맞는 생명체인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연구 조사 결과 이 수컷 공작새의 꼬리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암컷 공작새들이 더 좋아한다는 걸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컷 공작새의 꼬리는 생존을 위한 게 아니고요. 이 짝짓기를 위한 거죠. 인간에게도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위트나 유머를 좀 들 수 있어요. 전 세계 여성들이 재밌는 남자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한때는 좀 재미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유머가 여자들은 좋아하지만 생존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야생 시대에 사자에게 쫓기고 있는데 유머를 그때 하면은 이게 웃느라 잡아먹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짝짓기에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유머는 인간 공작새의 화려한 깃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명한 화가 중에 피카소가 있어요. 이 피카소가 이 작품을 엄청 많이 남겼는데요. 이 피카소의 무서울 정도의 이 창작에 대한 열정은 알고 보면은 그냥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였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피카소가 되게 그림을 좀 광적으로 그렸던 시기는 이 삶에서 새로운 여인들이 나타났던 시점과 일치한다는 거죠. 근데 꼭 피카소만 그런 게 아닌 게요. 살바도르 달리나 단테나 구스타프 클림프 같은 유명한 예술가들 뿐 아니고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나 대학생까지 다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창의력을 요하는 이 실험이 있는데요. 이 보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요. 예쁜 여자와의 데이트라는 좀 이런 걸 상상하게 했을 때 훨씬 참가자들이 창의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심리학자들이 피카소 효과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즉 피카소는 자신의 짝짓기라는 좀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창의력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숭고하고 의미 있고 평생 추구해야 될 절대 선이 아니라 그냥 생존과
이 짝짓기를 좀 잘하기 위해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어낸 이런 일종의 도구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서핑하는 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인스타 보면은 진짜 서핑하는 개가 있어요. 파도를 막 타는. 근데 개가 서핑을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개들이 있잖아요. 이런 개들이 어떻게 서핑을 하게 된 건지 보면은 정답은 새우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 주인은 이제 자신의 개를 좀 서퍼로 만들고 싶은데 이제 내 개가 세상에서 새우깡을 제일 좋아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뭐 새우깡이 꼭 아니라고 해도 뭐 다른 사료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새우깡을 이용해서 개를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개가 원래 물을 싫어하지만 물가로 다가오게 하면 새우깡을 하나 주고요. 물에 발을 담그면은 또 새우깡을 주고 이 서핑 보드에 올라가면은 또 새우깡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보드 위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게 되면은 또 새우깡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는 원래 서핑에 관심이 없는데요. 유일한 관심사는 새우깡밖에 없는데 이 새우깡을 먹기 위한 행동들이 결국은 서핑으로 발전한 거죠. 개는 왜 이렇게 새우깡을 먹으려고 했을까요? 이 새우깡을 먹을 때 이 개 내에서 발생하는 이 쾌감, 이 즐거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개는 이 쾌감을 얻기 위해서 계속 새우깡을 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행동과 과정이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 서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은 우리 인간 행복의 본질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새우깡 같은 유인책이 있어요. 바로 행복감 혹은 쾌감,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개가 새우깡을 얻기 위해서 서핑을 하듯이요. 인간도 이 쾌감을 얻기 위해서,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간이 음식을 먹을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름다운 이성과 데이트를 할 때 아 좋아 행복해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또 사냥을 나가고 또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냥이나 먹을 거나 뭐 이렇게 이성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무에 나이테를 살 때만 이렇게 묘한 즐거움을 느끼는 뭐 일종의 변태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뭐 살아남기도 힘들고 자손을 남길 가능성도 희박하겠죠. 물론 뭐 나이테 동호회에서 어느 정신 나간 여자를 만나면 가능하겠지만 이게 뭐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먹을 거랑 이 이성에 환장한, 짝짓기에 환장한 호모사피엔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사냥을 하고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 짝짓기에 힘쓴 자들이 결국 우리 조상이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 뭐 자아 성취를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죠. 배고플 때, 이 고기를 씹을 때, 혹은 뭐 이성과 살이 맞닿을 때, 이 한마디로 느낌이 벨이 구시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려하던 일이 맞는데요. 우리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 잘 살아남고 이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때때로 행복을 이용해야만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복은 이 생존과 짝짓기를 위한 새우깡에 불과한 거죠. 좀 슬프긴 한데 우리가 그냥 동물이란 것도 그리고 이 행복이 생존과 짝짓기를 위한 새우깡에 불과하다는 것도 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전 그래도 그 새우깡이 좋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잘 맛보려면은 이런 구체적인 좀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책에서 나온 이 행복 시스템 3가지랑 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며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리셋 효과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생존이나 이 짝짓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이 행복 스위치가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요. 이 쾌락을 느끼는 거죠. 뭐 아주 좋죠. 근데 이 즐거움이 오래가지가 않아요. 곧 즐거움과 행복은 사라지고요. 다시 이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이 행복 스위치를 자꾸만 꺼버리는 좀 고약한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아무래도 시험을 잘 보길 원하겠죠. 중간고사 잘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은 행복하겠죠. 근데 이 행복감이 오래 가지 않아요. 며칠 지나면 다시 사라져요. 곧 기말고사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뭐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겠죠. 근데 그게 또 영원하지 않아요. 또 몇 달 지나면은 아 대학생이 됐는데 여자친구 생겼으면 좋겠네. 여자친구 생기죠? 그럼 또 이제 원하는 직장에 좀 취업 잘했으면 좋겠다. 또 취업을 해요. 그러면은 1억을 빨리 모으고 싶다.
아, 좋은 자동차도 사고 싶다. 뭐 승진하고 싶다. 뭐 집을 사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자녀를 낳고 싶다. 그 자녀가 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끊임없는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게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삶 같아요. 도무지 만족을 못하기 때문인데요. 행복을 느낀다고 해도요. 이내 머릿속에서 그 행복 스위치가 꺼지고요. 또 다른 갈증을 느끼면서 부와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죠. 이게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이 생존 관점에서만 보면요. 정말 이거는 현명한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머릿속에 이런 행복 스위치가 꺼지지 않고요. 계속 켜져 있기만 하면요. 아마 우리 인류는 멸종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갓 사냥에 성공해서 이제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있는 이 원시인이 있다고 좀 가정해 볼게요. 배가 너무 고팠을 때 이렇게 씹는 고기의 맛. 아, 베리굿이죠. 그래서 이 머릿속에 아마 행복 스위치가 켜졌을 거예요. 근데 이 스위치가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만족한 이 원시인은 다시는 사냥을 하러 나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행복하니까. 그래서 만족하면서 굶어 죽을 때까지 이 동굴에서 뒹굴거리겠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 짝짓기에 성공해서 이렇게 되게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원시인이 있는데 이 원시인의 행복 스위치가 또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또 다른 이제 이성을 찾아서 짝짓기 시도하지 않겠죠. 이렇게 스위치가 고장난 원시인들은요, 결국 굶어 죽었거나 후손을 남길 수 없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행복 스위치가 자꾸 꺼져버리는 바람에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거랑 짝짓기를 갈망하고 계속 시도했던 욕망 덩어리 호모사피엔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까닭은 수백만 년 동안 이 우리 몸속에 각인된 DNA 덕분일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이런 개미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걸까요? 저는 책에서 나오는 방법을 활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평생을 내가 노력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요. 그 행복과 즐거움이 결국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 머릿속에 그 고약한 생명체가 우리 행복 스위치를 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성취나 거대한 기쁨이 아니고요. 차라리 조그맣고 작은 행복에 집중하는 게 더 현명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맛있는 초콜릿을 먹거나 친구들이랑 가벼운 수다를 떠는 것처럼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루기도 대단히 힘들고요. 설령 이룬다고 해도 이내 그 행복감은 사라지고 스위치는 꺼져버리죠. 근데 이제 달콤한 초콜릿을 먹는 이런 소박한 행복은 내가 초콜릿을 먹은 다음에 이제 뭐 잠깐 동안 행복을 누리고 곧 끝나겠죠. 근데 몇 시간 후면은 또다시 손쉽게 이런 달콤한 행복을 맛볼 수 있잖아요. 행복은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한 번의 거대한 기쁨보다는요,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즉,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고요, 빈도수인 거죠.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같다는 말에도 공감이 진짜 갔어요. 행복공화국에는 냉장고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녹아내리고요. 결국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이 녹아내리기 전에 자주 여러 번 조금씩 계속 맛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와 성공, 뭐 명예라는 이런 대단한 성취를 이루면은 영원히 난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착각에 빠져서 좀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우리 삶을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복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보내는 이런 사회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즉,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냥 같이 밥 먹고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친구조차 없는 외톨이라면은 그 인생은 너무 고독하고 불행하죠.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왜 이 머릿속에 행복 스위치가 켜질까요? 그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물리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은 인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야생에서 맨손으로 싸우면은 침팬지도 이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는 모여 살았죠. 혼자선 약하지만 무리를 이루면은 이 강력해지거든요.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이 모이면 사자 같은 맹수는 물론이고요. 맘모스 같은 거대한 동물도 사냥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격이 고약한 이제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에 끼지 못하고 쫓겨난 거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고립되면은 야생에서 생존하기가 힘들었어요. 게다가 뭐 운 좋게 살아남는다고 해도 짝짓기를 못하면 결국 후손을 남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지금 현생 인류인 우리들은요, 정말 예전에 그 사회적으로 대인관계가 좋았던, 무리를 이루면서 잘 어울려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인 거예요. 그 사회적인 활동이 이 머릿속의 행복 스위치와 관련된 이유가 여기에 있죠. 고대에는 내가 몸이 약하거나 이 사냥을 잘 못하면요, 사냥을 잘하는 친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또 나무를 잘 타고 과일을 잘 따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내가 배를 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었어요. 친구가 많을수록 생존하거나 짝짓기 할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했던 건데, 이게 화폐가 생긴 후에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생긴 이후로는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어도 이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죠. 옷도 사 입고 집도 살 수 있고요. 사실 심지어 짝짓기까지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세계가 펼쳐진 거죠. 돈이 많으면은 나 돈만 있으면 사실 너네는 필요 없어 라는 옹졸하고 좀 교만한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돈을 너무 밝히면은 사람을 잃게 되죠. 전 주변에서 참 많이 봤거든요. 부끄럽지만 저도 한때 돈을 좀 많이 벌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죠. 비록 지금 우리는 이런 화폐,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신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요. 이 도움을 주고받을 때, 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행복을 느끼도록 아직 설계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돈만 있으면 생존과 짝짓기 둘 다 가능한 이런 신세계지만 아직 우리의 뇌는 원시적으로 진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폐나 신세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행복 스위치를 켜는 거는 화폐가 아니고 돈이 아닌 사람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 책에서 행복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이 관계를 맺을 때 나오는 일종의 부산물이라는 말도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성격이 좀 외향적인 사람이요, 좀 내향적인 사람보다 선천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해요. 이게 좀 암울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 선천적인 차이가 행복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면에서만 금수저, 흑수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개인적으로 행복을 느끼는데도 금수저, 흑수저가 따로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이 부와 성공을 위해서 정말 다람쥐 쳇바퀴처럼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살아도요, 결국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그래서 역시 인생은 운칠기삼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선천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서요, 이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더 행복하지 않아요. 내성적인 사람도요, 결국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압도적으로 행복을 느낀 비율이 높았다고 해요. 역시 우리 이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해요. 같이 어울리고요, 수다를 떨고 도움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좀 이런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용기를 내야 해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저도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모임에 가는 게 좀 두렵더라고요. 근데 인생은 짧고 행복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화적 요소예요. 2006년에 이 월드컵 결승에서 기이한 장면이 벌어졌어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프랑스랑 이탈리아랑 했는데요, 프랑스 주장 지단이 갑자기 상대편 선수한테 이 박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단은 퇴장당했고요. 뭐 그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프랑스는 이제 패배했죠. 그래서 저는 이때 지단이 욕을 많이 먹을 줄 알았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주장이고 국가대표인데. 근데 오히려 지단이 이 경기가 끝나고 프랑스에서 영웅이 됐더라고요. 심지어 이 박치기 장면을 조각 작품으로 만들어서 박물관 앞에 세워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 선수가 지단에게 약간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요. 경기가 끝나고 만찬 자리에서 이 프랑스 당시 시라크 대통령이 당신은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만약 지단이 우리나라 선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욕과 비방에 아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 차이죠. 개인의 가치와 이 감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 수용하는 문화가 있고요. 모두가 획일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약간 수직적인 문화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 개인의 가치와 감정을 존중하는 문화가 행복에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슬프지만 우리나라는 좀 그 반대예요. 이게 모두가 획일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직적인 문화에 가깝죠. 좋은 대학, 뭐 대기업 명함, 높은 연봉, 뭐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인생은 왠지 행복 시험에서 낙제한 것 같은 약간 불행한 삶이라는 좀 좌절감을,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요새 개성이 강한 MZ세대를 보면은 좀 그래도 많이 변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이제 프랑스 같이 정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되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 사회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각 개인들이 남 눈치 보지 말고요.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나 사회의 행복보다 개인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수님이 이런 말 했는데요. 한국 사회에 이 또라이가 많아질수록 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맞아요. 또라이라는 일명,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걸 존중해줬을 때 이 사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이 머릿속에 행복 스위치를 켜려면은 다른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 삶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면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고요. 내 삶의 선택과 이런 거에 좀 당당해져야 돼요.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지고 사는 거잖아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라고 있어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좀 생리적인 욕구나 뭐 안전의 욕구나 가장 낮은 본능적인 욕구가 채워졌을 때 좀 더 고차원적인, 뭐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내 자아 성취를 하고 싶은 이런 욕구에 관심이 간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책은 반대죠. 오히려 생존이나 안전이나 이 짝짓기 같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 같은 이제 고등적인 욕구를 한다는 게 이 최근 과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이 책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이랑 짝짓기에 환장한 동물이라는 걸 좀 인정하면요. 이 행복 스위치의 메커니즘도 이해할 수 있고요. 이를 이용해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좀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거대한 성취나 기쁨보다는 일상의 소소하고 작은 즐거움을 자주 누리는 거예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수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결국 우리 행복 스위치를 켜는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고 이제 문을 좀 두드려야겠죠.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기. 나는 나예요. 남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고 그러면은 불행하더라고요. 그 책의 마지막에서 또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이랑, 그러니까 굿 라이프죠, 영어로. 행복한 삶, 해피 라이프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나이가 들수록 꼭 돈이나 성공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그리고 남들에게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치 있는 굿 라이프인 거죠. 근데 호모 사피엔스는 이런 뭐 거창한 이제 굿 라이프, 다른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좀 이런 삶보다는 그냥 적당히 사람들하고 어울리고요. 작은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삶에서 더 행복을 느끼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건지 꼭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가치 있는 삶보다는 소박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물론 뭐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 어떤 게 행복한 삶인지 이제 책의 마지막에 가면은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는데요. 이게 진짜 걸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행복에 대한 기나긴 책의 설명이나 이 영상도 다 필요 없을 정도죠.
그 남녀가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와인을 한 잔씩 하는 사진인데요. 우리가 이 문명이라는 신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린 동물이잖아요. 사실은 원시적인 우리의 뇌가 가장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거는 이 두 가지라고 해요. 음식 그리고 사람. 생존 그리고 짝짓기잖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사실 이게 행복이죠. 이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사실 이거를 하는 거는 많은 돈이나 뭐 엄청나게 큰 조건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 속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맛있는 거를 먹으며 이 얘기를 하는 이런 장면이 가득하면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슬프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행복하지 않은 삶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 인생은 좀 어떠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다른 내용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편하게 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